이게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왜 같은 자본주의를 하는데 남미는 계속 못 살고 그렇게 빈곤 상태를 못 벗어나는데 유럽은 잘 사나, 이거 차이를 설명한 책인데, 이 소또라고 하는 학자가 쓴 책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여기서 얘기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산권의 보호 정도 차이가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재산권의 의미가 뭐냐. 하나는 축적한 부를 내가 가져서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고, 나 아니면 내 후손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가 열심히 일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게 되죠. 두 번째는 이렇게 축적된 부가 있는 사람이 있어야 소위 기업한테 투자 여력이 생기고 그것들이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냅니다. 다 나눠주고 아무도 부자가 없으면 기업이 생기지가 않겠죠. 세 번째는 재산권이라고 하는 거는 내 거는 내가 관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거를 관리할 때 최선을 다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도 썼던 건데, 어머님 모시고 미사 갔다가 매일 미사에 나오는 거 보고 이게 다 성경에 예수님도 알았던 책임 경영 제도를 이번 정부가 모르고 있다. 그래서 거기 요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사꾼들은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보고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는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는 흩어져 버리고 그는 사꾼이어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인이 자산을 관리할 때 잘 보호가 되고 양이 새끼를 낳고 부자가 된다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재벌들이 숱한 몰매를 맞습니다. 그런데요, 과거 10년 중에 가장 큰 기업 부정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는 산업은행이 대주주고 전문 경영인이 저지른 겁니다. 사장 한 번 더 해먹으려고. 그거는 회사를 완전히 파산 위기로 몰고 갔고 수만 명의 일자리를 앗아간 대형 부정 사건입니다. 재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벌이 욕을 하는데, 재벌들은 왜 우리나라에서 지탄을 받고 감옥을 가냐 하면요, 재벌이 돈을 벌어서 후손한테 상속을 지켜주려고 그러면 벌어둔 좋은 재산의 65%가 상속세입니다. 그러면 상속세를 다 내고 나면 전체 지분의 10%도 안 가지고 있는데 그거의 65%를 내고 나면 그 다음에는 3%가 남죠. 혼자 물려받으면. 근데 3남매쯤 있으면 1인당 1%도 안 남아납니다. 바로 국민연금이 일대주주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상속세 다 내고 나면 자기는 경영권을 잃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비상장 주식 만들어 놓고 전환사채 가지고 하고 합병하면서 비율을 여태 높이고, 그게 재산권과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편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인은 그들이 부도덕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재산권을 지켜주지 않는 약탈적 상속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상속세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시는데요, 32개의 OECD 국가 중에 17개 국가가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상속세는 사실은 뒤로 미뤄진 소득세입니다. 내가 소득세 다 내고 벌어놓고 저금해 놨다가 죽었다는 이유로 다시 소득세를 뜯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왜? 그러면 부모가 돈을 벌어서 자녀한테 교육에 다 투자하고 해외여행 다니라는 거는 오케이고, 내 자식놈이 공부를 좀 못하니까 재산이라도 물려줘서 사업이라도 하게 해야 됐다고 저축을 하면, 그 이유로 저축을 해놨다는 이유만으로 65%를 정부가 다시 가져간다면 이게 어떻게 해서 정당한 일이냐 하는 겁니다. 그럼 다른 나라는 이런 사회적 정의가 없어서 상속세를 0% 만드냐?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재산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나라 농민들이 중국 농민들에 비해서 같은 땅에서 40배의 많은 소득을 일으킵니다. 생산성이 40배가 높아요. 그럼 중국은 뭐라 그러냐면, 중국은 다른 미국이나 이런 데 비해서 강수량이 적다. 그리고 기계로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적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짙은 색이 중국이고요. 옅은 색이 한국이에요. 강수량 어디가 더 적어요? 대한민국이 더 적어요. 그 관계수로 되어 있는 것도 대한민국이 더 평지도 적고요. 그런데 세 번째가 뭐냐면 기계화가 얼마나 돼 있냐는 겁니다. 중국은 안 돼 있고 한국은 570배가 많이 돼 있죠. 그래서 그거에서 생산량이 이렇게 기계화가 왜 안 돼 있냐? 중국의 땅은 농부 거들이 아닙니다. 마을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그걸 담보로 가서 트랙터를 살 수가 없어요. 내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주인이면 내 재산권을 형성하니까 필요하면 담보로 융자도 받아오고 땅이 트랙터 못 들어가면 개토를 해서 도로도 낼 텐데 내게 아니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산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토지 경계념 하면 나라 망하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가 재산권 보호 수준이 OECD 국가가 아니라 그 밖의 나라 수준으로 낮습니다. 남미 수준의 재산권을 하고 있는 나라고요. 어떤 게 재산권 침해인가 보시면요. 우리나라는 파업을 하면 노조가 사업장을 점거하고 합니다. 그런데요, 사업장은 주주의 재산입니다. 노동자가 거기 들어가는 거는 노동계약을 해서 노동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지, 파업은 노동계약을 순간적으로 정지한 겁니다. 일하기 위한.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갈, 그 재산에 들어갈 권리가 바로 정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피켓을 두고 회사 밖에서 노동을 하는 이유가 출입을 하면 자유재산 침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그냥 무단으로 들어온 거하고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상습적으로 몇십 년째 지속되는데 공권력이 막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조가 못 들어오면 사업자는 대체 근로자를 해서 다른 수단을 강구할 수단이 있는데 사업장을 점거하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주주의 재산권을 함부로 침해하는 사례입니다. 버젓이 사업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법 바꿔가지고 한 달에 2번은 문 열지 마라. 이게 대형 유통종 강제 의무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골목시장으로 안 가요. 참았다가 하거나 온라인으로 사시지. 예. 아까 상속제도 그렇고. 박원순 시장이 미세먼지 있다고 차량 이부제 하라고 그럽니다. 차 살 때 돈 서울시가 대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남의 재산에 쓰는 거를 그냥 함부로 그래요. 불법 주차, 공공 땅을 무단 점거한 겁니다. 노점 무장 점거하는 겁니다. 등록하지 않고. 그리고 많은 것이 통신회사가 결정할 통신비를 정부가 결정해서 가격을 몇 % 할인해줘라. 이런 것들이 다 재산권 침해입니다. 우리나라가 독일이나 이런 유럽만큼 못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월급을 많이 줄 수 있는 중소기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은 다 대기업 하청업체입니다. 그런데 스위스 시계, 명품 시계 만드는 거 다 중소기업이거든요. 근데 시계 하나에다가 수천만 원 팔아먹을 수 있으면 월급 많이 주겠죠. 독일제 의료기기나 계측기들은 다 전 세계에서 1, 2, 3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중소기업이지만 히든 챔피언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들은 300년, 400년 동안 상속하면서 자식들이 경영을 합니다.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술이 축적돼 있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한 대만 내려가면 65%를 상속되내라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돌아가시기 전에 편법 써가지고 팔아가지고 어디 해외다 하고 이런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상속세를 안 내는 거예요. 이제 여기 제가 잘 안 보시는데 이쪽이 다 0%인, 상속세 0%인 OECD 국가들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콘돔 만드는 회사가 상속세 못 내서 팔아치운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재벌의 순환 출자 불법 아닙니다. 어느 나라도 불법 아닙니다. 예. 그리고 지주 회사 만들어야 투명한 거, 순환 출자는 불투명한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에만 있는 주장이고요.
지주회사 만들어 놓으면요, 순환출자에서 계열사가 보호해 주는 거 없는데 지주사 지분을 그 자식한테 물려주면 금방 소액주주로 되면 지주사 만들면 편법 상속할 동인이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내 우호지분이 작아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자, 우리가 왜 노르웨이, 스웨덴처럼 스칸디나브 반도의 복지국가가 못 되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요, 제가 그리스하고 이탈리아, 유럽의 경영대 학장들의 제가 학장할 때 가서 만나서 경제 수준에 맞는 복지 수준이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유럽 사람들은 너무 대답을 잘해요. 저한테 무슨 경영대 학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하냐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뭐냐면 경제 수준에 맞는 복지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회의 신뢰 수준에 맞는 복지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 그리스나 이탈리아는 사기를 치는 사람이 많은데 복지를 스칸디나비아처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직을 하면 95%의 수당을 줍니다. 월급 받는 거와 똑같아요. 그것도 무한대로 줘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사장님한테 뇌물을 주고 해고를 한 거로 해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집에서 놀면서 월급을 95% 받아요. 그래 놓고 여기는 관광객이 많으니까 삼촌이 하는 데 가서 세금 안 내고 월급을 또 받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다 내가 낸 세금 가지고 도둑질하고 놀고 먹는 거 알잖아요. 2배로 소득 내는 거 아니고. 그러면 그다음부터 나도 세금을 안 내는 도둑질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그리스하고 이탈리아가 망한 비결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뭐냐면 복지가 올려서 신뢰가 되는 게 아니라 신뢰가 높은 사회만이 복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가 전부 뭐냐면 첫 번째, 인구가 200~300만 밖에 안 된다. 그거 다 동일한 거고. 그리고 아주 노르웨이나 스웨덴 같은 데는 우선 석유 돈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할 수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보면 이쪽이 소득이고 저쪽이 신뢰 수준입니다. 신뢰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나라가 다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인데 여기에 새로 조인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나라는 뉴질랜드 정도만 있다고 합니다. 거기도 200만, 그렇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건 미국도 못하고 프랑스도 미국도 못하고 호주도 못하는 거라고 하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부가 얼마 정도로 신뢰를 국민이 하냐면 칠레, 그리스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제일 낮게 정부는 다 썩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회가. 미국도 저게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고 이게 정부에 대한 신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무지 큽니다. 우리나라는요, 저 상위가 아니라 저 중간에 중위권 신뢰 국가입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그렇게 했던 나라도 조상을 잘 둬서 한동안은 복지국가를 할 수가 있어요. 프랑스 같은 나라가 그러죠. 그러고 놀고 먹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안 되니까 마카롱 대통령이 이제 개방하는 거고요. 독일은 일찍 그렇게 했고요. 스웨덴도 그렇게 하다 포기하고 복지 중심 국가에서 했습니다. 독일은요, 실직하고 무한대로 실직 수당 주던 거를 2년 주다가 지금은 1년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네 마음에 안 드는 일자리인데도 훈련 받고 나서 여기 가서 취직해 그랬는데 안 가면 그날로 그냥 그 거절하는 순간 복지 수당을 차단합니다. 자, 두 가지 복지 중심의 국가가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부족한 사람, 약자들한테 잘해주겠다는 게 있는데요. 라틴 아메리카가 엄청 그렇습니다. 그 페론주의 얘기하는 거죠. 특히 브라질,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이런 나라가 어떤 거냐면 정부가 시장에 들어가서 막 휘졌습니다. 정부 시장에서 정의를 구현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임금 격차가 너무 크니까 내가 최저임금 올려가지고 다 비슷하게 받게 해줘. 우리 정부가 한 거랑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 재벌들 저거 하니까 뺏어가지고 국영기업하거나 국민기업하겠다. 여러분, 김상조 위원장이 삼성전자 보고 지배구조 개선하라고 그랬는데요. 니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랬는데 들여다보면 알아서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순환출자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건희 회장 일가가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비싸서요. 50조 정도가 있어야 그걸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포기하는 순간 삼성전자의 일대주주로서의 경영권이 없어집니다. 그럼 생명도 없어지고 두 개 다 내서 그 결국 뭐냐면 삼성그룹을 국민기업화하겠다는 겁니다. KT하고 포스코하고 같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누가 일대주주가 되냐면 국민연금이 일대주주가 됩니다. 말은 니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어떻게 된 거냐면 국민기업하고 국영기업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기하고. 그 다음에 돈을, 우리 지금 뭐, 기본연금 줘, 기초연금 줘, 누리예산으로 해줘, 뭐, 돈으로, 최저임금 올린 것도 정부가 해줘, 근로시간 단축한 것도 정부 돈을 주겠다 그러죠. 이게 소위 사회부조형 현금 지급형 복지입니다. 그런데 북구 유럽은 그게 아니라 위험을 서로 공조하는, 서로를 서로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많건 적건 거의 같은 비율로 사회보장기금을 내놓고 급한 일 닥쳤을 때 내가 도움받는 거지 정부가 세금 걷어가지고 이거 뺏어서 이렇게 현금으로 주는 복지가 아닙니다. 이래서 이런 복지를 사회보험형 복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근데 북구 유럽은 어떻게 하세요? 경제자유도 1위에서 5위 안에가 다 이런 나라입니다. 시장은 절대 간섭하지 않습니다. 벌어들인 돈에서 세금으로 걷어들인 가지고 재분배는 할지언정 시장을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 낮은 사회주의가 어떤 거냐면 시장에 함부로 정부가 들어가는 게 질 낮은 사회주의고 함부로 현금 써주는 현금으로 막 줘가지고 현금 주면 꽁돈 생기는데 일 열심히 하는 자식 만들기 힘듭니다. 예. 노력한 이게 다 브라질에 룰라 대통령이 났을 때 인기가 그두고 물러날 때 88%의 인기를 했는데 물려났습니다. 그리고 초가상칸에 살면서 걸어서 출퇴근한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가난한 사람의 영웅이었고요. 그런데 뭐냐면 양극화 해소하고 소득주도 성장해야겠다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거죠? 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이익 집단만 좋아진다. 우리나라 이익 집단이 뭐냐면 강성 노조들입니다. 노조만 좋아졌지 노동자 전체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런. 그래서 공무원 늘리고 공무원 복지 늘리고 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화 이게 공무원 복지 늘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재정적자 북대 늘리고 그래서 첫 번에는 됩니다. 왜? 쌓아놓은 돈이 있으니까 돈 주면 경제가 돌아가거든요. 근데 돈이 이제 그다음부터 고갈되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정부 수입의 4배를 복지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015년 한참 후에 보니까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 3.4%고요. 25년 이내 최대의 경제가 지금 돈이 떨어지고 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하기 어려운 나라 탑 16번째고요. 재산권 등록 보호 안 되는 60번째 나라고요. 세금이 제일 복잡한 나라 12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살인과 범죄, 교육, 의료 모든 사회 지표가 다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요, 90년대만 해도 남미의 희망이었습니다. 경제성장 잘 되고 있고, 중산층 많았고, 민주주의가 돼 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상한 사람이 나왔죠. 예. 나와가지고, 이 차베스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피델 카스트로를 닮아서, 외국의 석유 재벌들이 들어와서 나라에 다 부를 빼먹고 있다. 그래가지고, 국유화를 선언하고, 못 사는 사람한테 시장에 들어가가지고 임금을 다 결정하고 최저임금을 올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익을 공유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이 기업이 이익 나오면 노동자들한테 많이 줘야 되고 하청업체에 많이 주고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개발 초과이익 환수라든지 영세사업 적합법총 만들겠다든지 인건비 올려간 거 대기업이 하청업체 거 보상하라. 이게 다 이런 주야. 시장을 들어가서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에 막 연예인들이 이 사람을 영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개념 있는 연예인들이 와가지고 차베스 찬양을 많이 했고요. 외국의 좌파주의들이 베네수엘라가 희망이라고 해서 다 보고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노동당 대표가 베네수엘라가 완전히 이제 전 세계 새로운 모델이라고 그랬고요. 이 진보 미디어를 우리 가디언이나 뭐 이런 데서 21세기에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미국의 노엄 촘스키나 뭐 이런 사람들이 베네수엘라가
이거는 새로운 사회 경제 모델로 글로벌 임팩트가 엄청 큰 새로운 희망이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겨레 신문에 보면 베네수엘라 찬양으로 몇 수십 페이지의 기사가 있습니다. 기업 돈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 몇 년은 버팁니다. 여기도 첫 2, 3년은 잘 됐습니다. 근데 더 이상 뺏을 돈이 없죠? 왜 돈이 없냐면요, 부자들이 이 나라에서 떠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베스 집권 후에 200만 명의 부자들이 여기 스페인어 하니까 스페인어 되는 마이애미하고 스페인의 마드리드로 갔습니다. 이 두 도시가 갑자기 호황이 생겼습니다. 돈 싸들고 베네수엘라 부자들이 다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는 어떻게 했어요? 경제 활동이 안 돌아갔겠죠. 그래서 이제 집권 후에 마두로라고 하는 대통령이 했는데요. 새로운 조어가 생겼습니다. 마두로 다이어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2016년에 전 국민 성인의 75%가 체중이 10kg 이상 줄었습니다. 못 먹으세요. 동물원에 동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가서 잡아먹었고요. 지금도 보시면 쓰레기차가 들어가면 온 국민이 달려들어서 쓰레기를 뒤지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석유가 그렇게 많이 나는 나라인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사이에 국가의 부를 55%를 줄여놨습니다.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인컴이. 한번 시작했으니까, 우리나라 지금 정부가 막 이러니까 일부 자유주의자들이 망해봐야 된다고 그래요. 망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좌파들한테 지지 더 안 할 거라고.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막 가난해지고요, 정부가 이거 수당 주고 저거 주고 나면요, 점점 더 달라고 그럽니다. 정부의 의존도가 높아지거든요. 이게 마약입니다. 그래서 못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마두로가 이번 선거에서 재선이 됐습니다. 온 국민의 체중을 10kg를 줄여놓은 사람이 이번 선거에서 지난주에 재선이 됩니다. 왜? 절대 다수의 빈곤층은 더 많이 준다고 그러니까. 네. 시장 경제가 왜 늘 도전받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경제 공격하는 사람들이 빈익분, 부익부 된다고 그럽니다. 양극화된다고 그래요. 시장은 약육강식의 정글이라고 그럽니다. 1%가 다 가져가고 99%는 없다고 그럽니다. 시장의 기업은 제어되지 않는 탐욕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 요새 특히 갑질들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 프랜차이즈는 나쁜 놈이고 그 가맹점들은 불쌍하고 그렇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고 개인주의고 이기주의를 조장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시장 경제 이 얘기하는 거에 가장 근원은 우리들 속에 있는 시샘입니다. 마음의 빈곤입니다. 부를 보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격차를 자꾸 보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사촌 땅 산 게 나한테 무슨 손해가 납니까? 내 복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나보고 비슷한 사람인데 얘가 더 부자가 되면 내가 배가 아프다는, 이거는 인간이 모두 가지고 있는 우리 속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진보주의자들은 이걸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그래서 온갖 통계를 조작을 합니다. 그 중에 뭐 하나가 옥스팜이라는 게 빈곤 퇴치하겠다는 사회복지기구인데, 전 세계의 80명의 부자가 나머지 50%의 39억 명의 부보다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통계를 합니다. 이게 부를 정의하는 게 잘못되어 있는 건데요. 그리고 미국의 S&P 500이라고 초우량 기업의 CEO들이 받는 연봉이 미국의 보통 노동자 연봉의 340배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 배 아프죠. 그런데 상대적 빈곤하고 절대 빈곤 부분은 다른 얘기입니다. 보시면, 자, 한 마을에 5명이 있는데요. 다 300만 원의 소득이 있습니다. 소득하는 거 보면 아주 공평한 사회입니다. 그런데 A는 실직자입니다. 대학생이거나 전업주부거나 노인이어서 소득이 제로입니다. 그러면 소득 격차가 소득 있는 사람을 보면 하나도 없는 공평한 사회였는데, A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소득이 10만 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소득 제일 조금 받는 사람이 얼마가 됐나요?
10만 원이 됐고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은 300만 원이 됐죠. 그전에는 제일 조금 받는 사람이 300만 원이고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최소하고 최대가 한 배였는데 여기 30배로 늘어났죠. 그러면 세 명이 다, 네 명이 300만 원씩 벌다가 한 명이 실직자인데 10만 원 벌면 이 마을은 더 부자가 된 겁니까? 가난해진 겁니까? 부자가 된 거죠. 근데 상대적인 격차로 보면 소득 격차만 보면 훨씬 나쁜 사회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소위 소득 격차를 보는 눈입니다. 이거에 계속 속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나보다 30배를 더 받아?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소득 격차는 소득 있는 사람만 격차를 봅니다. 최저임금을 올려놓으면 왜 이게 문제가 생기나요? 일하던 사람이 자영업자가 문을 닫으면 일을 못하게 되죠. 그러면 나머지 일하는 사람은 최저임금이 올라갔으니까 월급이 올라갔으니까 소득이 다 올라가고 격차가 줄었는데 실제는 실업자가 늘어나서 빈곤은 어떻게 된 겁니까? 늘어난 거죠. 더 가난해진 겁니다. 소득 격차는 줄면서 더 가난해집니다. 이거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자꾸 있는 사람은. 자, 경제 발전은요. 여러분이 사업을 해서 장사를 잘하면 여러분이 벌어들인 돈하고 종업원이 거기서 벌어들인 돈이 같아야 됩니까? 장사 위험을 해서 자본을 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밤낮 없이 일하는 사람이 더 많이 벌어야 됩니까? 많이 벌어야 되죠. 그래서 경제가 발전하면 앞부분에 있는 사람은 더 많이 올라가고 그 덕에 일자리 생겨서 뒤에 있는 사람은 조금 끌려 올라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격차는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늘어나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소득은 다 어떻게 돼요? 상향되죠. 앞부분이 많이 상향되고 뒷부분이 적게 끌려가는 것만 있죠. 그래서 소득 격차는 늘어나지만 다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소득 격차가 늘어나는 걸 가지고 양극화라고 그러고 재난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아주 눈속임이에요. 이렇게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사회 없습니다. 예. 자, 이런 거예요, 되게. 자, 저기 나라에서 제일 못하는 사람이 1불 받고 제일 많이 받는데 10불 받다가 그러면 최저하고 최대가 10배 차이인데 이쪽으로 부자가 돼서 최저가 100이고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3,000불이 된다 그러면 10배에서 30배로 늘어났잖아요. 그럼 여기서 1불 발에서 10불까지 버는 가난한 나라하고 1시간에 100불 벌거나 3,000불 버는 사내에 들어가는 나라하고 어느 나라가 부유하고 더 좋은 사회입니까? B가 훨씬 좋은 사회예요. 근데 상대적 격차로 보면 훨씬 나쁜 사회처럼 됐죠. 30배가 늘어났으니까 재난적 양극화가 일어났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장하성 실장이 얘기하는 우리나라의 재난적 양극화의 실상입니다. 다 저렇게 있다가 이 빨간 게 중국인데요. 다 이쪽으로 가죠. 그러면 격차는 훨씬 벌어졌죠. 그죠? 예, 다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저쪽에서 있다가 이쪽으로 가니까 격차가 늘어요. 이게 보시면요. 영국입니다. 소득 1분위부터 10분위에서 1979년 때 소득을 100으로 놓고 계속 얼마로 올라갔냐 보면 2010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올라가 있죠. 옛날보다 다 40%에서 150%, 200%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1분위는 200% 올라갔으니까 2배로 늘어난 거고 제일 가난한 1분위, 10분위는 200% 올라간 거고 그 2010년에 그 1분위는 여기는 160% 올라갔으니까 제일 가난한 계층은 60% 올라갔는데 제일 부자 계층은 100% 올라갔으니까 격차는 커졌죠. 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20년 전보다 훨씬 다 올라간 거죠. 60%에서 배로 올라갔으니까. 이게 소득 격차의 확대입니다. 부익부, 빈익부지 부익부, 빈익빈은 없어요. 경제개발이 되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개발에서. 근데 이걸 빈익빈이라고 주장을 해요. 상대적으로 쟤는 2배 올라갔는데 나는 왜 1배밖에 안 올라간 걸 가지고 빈익빈. 그건 빈익비가 아닙니다. 빈익부예요. 쟤만큼만 안 올라갔을 뿐이지. 다 이렇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도. 슈테가. 여기도 또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랬습니다. 1분위서부터 이렇게 쫙 됐죠. 밑에는 잘 안 올라가는데 위에는 많이 올라가죠. 그렇지만 다는 올라갑니다. 올라간. 이게 스페인입니다. 경제 망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빈부격차는 축소되지만 다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격차를 줄이는 방법은 다 망하면 됩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자본주의 원리상. 예.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볼 수 있습니다. 소득하고요.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중산층은 뭐예요? 내가 잠자리 질 지붕이 있고, 배고프면 먹을 게 있고, 그리고 아픈 병원 갈 수 있는 소비의 격차가 있냐가 중요한 거죠. 이게 소득 격차고 이쪽이 소비 격차입니다. 소득 격차보다 나은 날이 갈수록 소비 격차는 훨씬 적습니다. 여러분 집에 자동차 없는 분 몇 분 있으세요? 거의 없죠. 80년대는 어떻게 됐나요? 아주 부자들만 가질 수 있었죠. 이게 소비 격차가 줄어든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소고기 먹는 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다 소고기 드시잖아요. 소비 격차가 줄어든다.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위에가 소득이 늘어나는 거고 밑에가 물가입니다. 물가가 훨씬 낮게 유지되면 소득이 늘어나면 점점 많은 걸 살 수가 있죠. 자본주의는 물건을 싸게 만듭니다. 이것 때문에 집안에 얼마나 많은 물건을 지금 들여놓고 계세요? 집에 옛날에 냉장고만 있으면 부자라고 그랬는데 그 냉장고를 장사꾼들이 이 사기를 쳐가지고 냉장고 하나만 써도 괜찮았는데 김치 맛 좋게 한다고 김치 냉장고 팔더니 중산층은 와인 마셔야 돼서 와인 냉장고 팔고 아마 여러분 중에는 화장품 냉장고도 가지고 계시고 무슨 냉장고를 한 집에 서너 개씩 갖게 합니다. 요새 저희 집사람 뒤에 있는데 제 양복 다리기 싫어서 이렇게 걸어놓으면 스팀한다는 저거 사야 되나 마냐 며칠째 다 없던 물건을 우리 들여놓게 되죠. 그래서 엄청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소비 격차가. 그래서 빈부 격차를 자꾸 소득으로만 보는 게 웃기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여기쯤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소득하고 인구 1000명당 자동차가 몇 대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다 중산층이 가지고 있는 사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소비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재난적 상황이 왔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명이 더 취업하면 소득 격차 늘어나죠. 그게 독일이 했던 겁니다. 이게 독일이 90년대만 해도 유럽 국가 중에 아주 환자였거든요. 실업률이 막 올라간 데다가 통독이 되니까 합쳐서 실업률이 이렇게 치솟았습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가지고 했던 게 하르츠 개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르츠 개혁의 노동 개혁이 뭐냐면 우리나라하고 정반대입니다. 다 정규직화라는 게 아니라 기업이 마음대로 짜투리 시간을 많이 일자리를 만들어라. 야간에 하든 주말에 하든 2시간짜리든 1시간짜리 마음대로 고용해라. 그리고 짜투리 일에 대해서는 4대 보험도 안 받고 내라고 안 그러고 뭐 안 하겠다. 그거를 하고 나니까 집에서 놀던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집에서 놀던 전업주부가 가서 1시간만 일하면 소득 적겠죠. 그러니까 이 소득 격차는 확 늘어났죠. 그렇지만 경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게 실업률은 뚝 떨어졌고 진익에서 소득 격차 지수는 확대가 됐죠. 왜냐하면 2시간, 4시간 일하는 사람이 많아졌으니까. 독일이 1년에 1300시간 일한다는 얘기가 이겁니다. 전일제가 1300시간 일하는 게 아니라 파트타임 사람이 많아지면 시간제 일하면 평균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1300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뭘 중요하냐면요. 옛날에는 가장이 혼자 벌어서 다 먹여 살렸습니다. 그러면 개인의 소득이 빈곤을 결정합니다. 가장이 돈을 못 벌으면. 그런데 지금은 다 맞벌이를 하고 부분적으로 하거든요. 대부분. 그런데 한 사람이 따로 사는 원룸에서 사는 거하고 두 사람이 같이 살면 비용이 같이 2배로 늘지 않습니다. 훨씬 적게 늘어납니다. 왜? 숟가락 하나만 얹으면 되고 집도 하나만 되고 차도 하나만 되니까요. 그래서 가장의 소득이 적은 거를 부인이나 자식이 아르바이트해서 조금 보태면 그 가족은 빈곤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 격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빈곤을 줄이는 게 중요하죠. 빈곤에 여러 사람이 일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사실은 2008년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고용률 70% 만들어서 해서 고용률을 쭉 높여왔습니다. 그러면서 진익에서는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경이적인 성취였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자꾸 양극화라고 그래요. 소득 격차 늘어났다고. 산업혁명 전에 소득 격차는 월등히 높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인류 전체의 소득 격차를 보면요. 언제 낮아지냐면 흑사병으로 다 죽었을 때 낮아지고요. 여기도 다 죽었을 때고요. 대공황 나가지고 다 망하면 낮아집니다. 지금 여기에요. 역사적인 평상적인 것보다 빈부격차가 훨씬 낮은 단계입니다.
근데 몇 년 전보다 높아졌다고 우리는 근시안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낮추는 방법, 우리나라도 6.25 이후가 빈부격차가 제일 낮았을 겁니다. 다 없잖아요. 돈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라는 게 이 소득격차가 1820년에는 이렇게 있다가 2000년에는 이렇게 갔습니다. 다 어느 쪽으로 갔어요? 노튼 쪽으로 갔고 격차도 줄었습니다. 왜 줄었냐면요. 중국하고 우리하고 격차가 얼마나 컸어요? 근데 중국이 경제개발하니까 우리 중산층밖에 하는 사람이 2억 명 이상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로 보면 소득격차가 급격히 줄었으니 얼마나 보기 좋은 세상이에요? 예. 그래서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약점, 치샘, 정신적 빈곤이라는 거를 이 정부가 너무 믿는다는 겁니다. 분배가 재난적 상황이다, 빈곤이 고착화됐다, 상위 소득에 집중화가 일어났다, 기업은 낙수효과 없고 인근 배분이 적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수저, 운수저, 동수저, 흑수저가 있다고 그러는. 근데 여기 동수저가요, 가구 수입이 5,50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아까 제가 그랬죠. 5천만 원만 있으면 전 세계의 0.8%의 소득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운수저. 자, 우리나라가요, 불평등 지수가, 지니계수라고 하는 겁니다. 불평등 지수가 2014년 기준으로 조사 대상 149개 중에 25위로 소득 격차가 적은 나라입니다. 전 세계로 보면 원래 소득 격차가 참 없는 나라죠. OECD 국가 중에서 다 가운데입니다. 가운데거든요. 그러고 임금 격차, 시장의 소득 격차가 있고 정부가 손을 뺏어서 세금을 막 하고 나면 가처분 소득이 다르죠.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저는 이번 달에 참 슬픈 달인데 지난주에 종합소득세 신고했다고 4천만 원을 더 냈습니다. 세금을 더 내고 나면 소득이 확 줄잖아요. 그게 이제 실제 가처분 소득인데 우리나라가 시장의 소득 격차는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적습니다. 그러니까 적으니까 세금으로 많이 조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정하고 나면 OECD 국가 중에 중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요 그냥 비교하는 게 웃기는 겁니다. 홍콩이라고 하는 대한민국하고 비교해야 될까요? 서울하고 비교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왜? 대한민국은 제주도도 있고 강원도도 있고 서울도 있잖아요. 그러면 경제가 다양하니까 소득 격차가 크겠죠. 그렇지만 한 도시 작은 나라 인구가 적은 데는 비슷하겠죠. 그래서 인구를 이쪽으로 놓고 소득 격차를 이렇게 놓으면요. 대한민국 여긴데요. 우리보다 인구가 많으면서 소득 격차가 적은 나라로는 독일이 유일했습니다. 그런데 2, 3년 사이에 독일이 늘어나서 우리하고 똑같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나라 중에서 소득 격차가 우리보다 적은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여기 밑에 적다고 나오는 몇 개 나라는 인구가 30만에서 2, 300만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말이 안 되는 비교고요. 우리나라가 소득 격차가 악화됐다는 거는 최근에 보수 정권이 아닙니다. 이게 92년서부터 악화돼서 IMF가 있어가지고 2005년까지 했다가요. MB서부터 박근혜 때까지 소득 격차가 축소되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게 상대적인 빈곤율입니다. 그 집의 가구 소득이 전체 평균 가구 소득의 50% 미만인 거를 상대적 빈곤율이라는데 빈곤율도 올라가다가 IMF서부터 2005년서부터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재난적 상황은 언제 온 거예요? DJ 노무현 때 온 겁니다. YS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MB서부터 박근혜 때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자꾸 최근에 와서 재난적 상황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미국의 80% 비슷하고요. 5분위로 나눠서 상위 20%가 전체 소득의 39% 가져가고요. 맨 밑에 20%가 7.3% 가져가는데요. 그렇게 격차 안 큽니다. 우리나라가요. 자, 기업이 주는 월급이 적어서 총소득에 이게 임금 배분율이라고 그러는데 이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니까 젊은이들 분노하라고 한 게 장하성 실장입니다. 책이 분노하랍니다. 근데 이게 뭔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삼성전자가 이익을 10,000원 내는데 똑같은 직원을 고용해가지고 임금으로 1,000원을 준다. 그러면 총 이익의 10%만 임금으로 준 거죠. LG전자는요. 이익이 1,000원밖에 안 나는데 900원을 월급을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90%를 준 거니까 훌륭한 회사죠. 근데 월급은 어디가 높아요? 똑같은 인원이라 그러면 삼성전자가 10% 높죠.
비율을 가지고 이런 장난을 하는 겁니다. 임금 배분율이 기업이 성공해서 해외에서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해외에서 임금 받아가는 직원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본이 한 역할이 크기 때문에 임금 배분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요. 그러면 봉제 공장을 해가지고 인건비가 전체 이익의 80%인 봉제 공장하고 저 백화점에 가가지고 한 개에 2천만 원씩 팔아버린 옷 팔아가지고 인건비는 5%밖에 안 하는 나라고 어느 기업이 있어야 좋은 나라입니까? 봉제 공장만 있으면 임금 배분율을 높이면 다 농사만 지면 됩니다. 이런 통계를 가지고 전 세계가 다 이렇게 임금 배분율이 선진국은 낮아집니다. 왜?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갤럭시폰 만드는 노동자가 2,800명이 있고요. 하노이 공장에 19만 명이 있습니다. 19만 명의 월급은 어디서 받아갔어요? 누가? 베트남 노동자가 받아갔습니다. 삼성이 나쁜 짓 한 거냐? 그거 안 하면 애플은 한 개도 자르기 나서 안 만나게 한 개도 못 팝니다. 그래서 베트남 백성들은 밥 먹고 살잖아요. 그게 하나님 보기에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임금 배분율이 더 늘어나고 소득 격차가 줄어든 나라가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입니다. 소득 격차가 늘어나고 임금 배분율이 축소한 나라가 독일하고 한국하고 오스트리아하고 중국입니다. 미국입니다. 어느 나라 좋은 나라예요? 장하성 실장이 이번 정부 하면 우리가 브라질 따라가고 아르헨티나 따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아무도 계산 안 합니다. 전 세계의 80명이 나머지 못 사는 사람은 50%, 38억 명보다 부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럼 이거 다 뺏어서 나눠주자. 80명 거를. 그러면 1인당 10만 원씩 나눠주면 끝입니다. 뺏기는 사람은 소수인데 받아먹을 사람은 워낙 많잖아요. 자, 미국의 초우량 기업 500명이 보통 노동자의 340배를 번다. 그럼 그거 다 뺏어서 월급으로 다 주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일주일에 1불을 더 받을 수 있어요. 한 달에 4불입니다. 딱 스타벅스 한 잔 값이. 우리 인생 하나도 안 바뀝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소득이 없으면 기업이 없어지는 거죠. 돈을 못 벌죠. 훨씬 손해가 많이 나죠. 우리도 똑같은 짓을 합니다. 이런 거예요. 경제 실적 어떻게 하면 경제 자유도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1년 만에 이익 떨어뜨렸고요. 이게 한국의 경제 성장이 세계 경제 성장인데 우리는 세계보다 금년에 세계 경제 성장이 3.6%, 우리는 3% 예상하거든요. 우리가 6%, 0.6% 낮게 성장하는 저성장입니다. 제일 어려운 건 이겁니다. 기업들이 물건을 점점 싸게 팔아야 돼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소비를 안 하시고 있습니다. 2000년서부터 가처분 소득 중에 소비 비중이 계속 축소하고 있습니다. 왜 축소하냐면 미래가 불안해 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자기 한 달에 새로 취업하는 숫자가 30만 명이었는데 1년 동안 최저임금 올리고 났더니 1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3분의 1로 줄었어요. 이 문정부 들어와서. 근데 이 10만 명을 들여다보면요. 전부 공무원을 늘려놨어요. 민간 부분은 마이너스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단 1년 만에 민간 부분에서 적어도 30만에서 50만 개의 일자리 생기던 거를 제로 내지는 마이너스 1만 2천 명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세금에서 10만 명을 늘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어떻게 되냐면 그 경기 선행 지수가 소비를 안 하고 실업자가 늘어나니까 마이너스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나라. 제조업의 신흥공장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IMF 이후로의 최저의 가동률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70% 가동률입니다. 30%의 공장이 놀고 있습니다. 캐퍼시티가 놀고 있는 데가 됐고요. 대기업 구조조정 때문에 그렇다, 날씨 때문에 그렇다, 뭐 인구 구성 변화 때문에 그러는데 통계를 들여다보면 다 최저임금의 영세기업들이 일자리를 없애버렸고요. 강남 집값 잡는다고 부동산 거래를 없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부터 건설 분야의 일용직 근로자가 급감했습니다. 경제 활동을 못하겠죠. 그러고 나니까 경비하다가 아파트 최저임금 올리니까 경비 줄이시잖아요. 그리고 알바생 하다가 그 가게 주인이 더 일 덜 하고 일찍 문 닫으니까 알바생이 없어졌죠.
딱 1년 만에 지금까지 최악으로 1분위하고 5분위의 소득 격차가 커졌고요. 더 충격적인 건 아까 제가 경제가 제대로 되면 빈익 부가 된다고 그랬는데 1분위 소득이 마이너스 13% 1년 전보다 줄었고요. 최하 10%가 그 다음 2분위가 마이너스 2.9% 줄었습니다. 이거는 스페인 쪽으로 간 겁니다. 경제가 그런데도 자꾸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청년 실업률이요 1년 만에 OECD 국가 중에서 4단계를 뛰었습니다. 우리가 훨씬 낮았는데 네덜란드 제끼고 미국 제끼고 캐나다 제끼고 몇 달 안에 영국을 제낄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다 청년 실업이 줄고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치솟고 있거든요. 이게 다 다른 나라 줄고 있는 겁니다. 청년 실업률.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실업자에다가 취업 준비생 하다가 구직 담년자를 합친 거를 이게 체감 실업률이라고 합니다. 실제 실업률이죠. 이게 지금 2013년에 80만에서 지금 140만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세금에서 다 주겠다고 그러고요. 경제 성장의 2배로 재정을 누리고 계속 추경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소득주도 성장론, 요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임금을 올려주면 주머니가 두둑해져가지고 소비를 많이 하게 되면 기업들이 투자를 할 거고 새로 일자리가 생겨. 이게 선순환을 간다. 이게 소득주도 성장론이고요. 그런데 임금을 올리고 나면 가격 경쟁이 없고 해외 수출이 안 되니까 사람을 해고하고, 그러고 나면 실업자가 많으니까 가계 소득이 줄었으니까 소비가 더 줄겠다. 이게 소득주도 성장률의 반대로 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왜 거짓말이냐 하면요, 소비가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성장의 결과로 우리 임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득 배분도 그렇고 총수요도 다 성장의 결과인데, 성장의 결과니까 상관관계가 높겠죠. 그래서 이게 뭐가냐면 부모의 키의 유전자가 좋으면 형하고 자식의 유전자가 키가 다 비슷하겠죠. 그런데 마치 형의 유전자 때문에 동생이 키가 큰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형한테 밥 많이 주면 동생 키 커지나요? 그거 얘기 아니에요. 그 인과관계가 그렇다면 아닙니다. 네. 또 하나는 세상에 경제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단일한 쉬운 이론은 밝혀진 게 없습니다. 망하는 거는 뭐라는 건 알려졌는데, 그게 알려졌으면 전 세계 다 똑같이 부자 됐겠죠. 근데 아주 쉬운 방법이 있으면 전 세계가 최저임금을 왜 7,000원만 해줍니까? 1시간에 7억을 주면 우리나라가 금방 천국이 될 텐데 7억을 주면 기업이 다 망하죠. 예,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해외에 수출을 많이 하면, 해외 경쟁력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인건비가 올라가서 가격 원가가 올라가면 수출이 덜 되죠. 수출 덜 되면 바로 이게 되죠. 그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경제 성장에서 수출 의존도가 제일 높은 나라고, 더 끔찍한 건 뭐냐면 중견기업이 많지 않아서 대기업 종사자가 적고 전부 영세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빨간 게 250인 이상의 고용 비중이고요. 우리나라는 그리스하고 똑같이 250인 이상의 종사하는 사람이 12%밖에 안 되는 나라고요. 다른 나라는 40%, 60%가 거기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세기업이 많은데 최저임금을 오면 영세기업은 금방 망하니까, 고용을 축소하니까 충격이 제일 큰 거죠. 이런 나라에서 많이 올리면 큰일 난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 7불 하는 거하고 고용의 40, 50%가 대기업에 있는 나라하고 고용의 80, 90%가 영세기업에 있는 나라에서 똑같으냐, 이러면 큰일 난다고 국회 가서 얘기했더니 저한테 그렇게 막 욕설을 하고 난리 쳤던 겁니다. 독일이 그 단위당 인건비가 낮아졌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수출이 잘 돼서 지금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득주도 성장률에, 근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올렸냐면요, 매년 이렇게 최저임금을 올렸습니다. 한 해도 빼놓지 않고. 그런데요, 지금 최저임금이 우리나라의 실제 중위권 소득에 대해서 여기 있었는데 1년 만에 여기 올렸고요. 10,000원을 하면 이건 OECD 국가 아닙니다. 우리가 1로 갑니다. 1위 국가가 됩니다. 근데 그 10,000원은요, 미국은 80년 동안 12번만 인상을 했습니다. 이게 미국의 실질적인 최저임금이고 이게 명목적으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80년 동안에 12번 올렸는데 우리는 도입한 이래 매년 올립니다. 요번에도 엄청 올릴 겁니다. 이거 들은 척도 안 해요. 왜냐하면 요번에 뽑아놓은 공익위원이라는 사람들이 다 좌파 학자들입니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그리고 이 최저임금위원장이 노조 출신입니다. 이게 실질 임금 인상률이고 이게 노동 생산성입니다. 일본의 임금 인상이 노동 생산성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경기가 불화를 한 거죠. 싸졌으니까. 그 선진 경제 왜 어려워지냐 하는 거는요. 선진 경제 다 요새 어렵다고 그러는데 세 가지의 원인이 있습니다.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줄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인데. 왜?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해외로 가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원인. 두 번째는 제조업이 없어지고 서비스업으로 가면요. 서비스업은 여러분 자식이 되고 싶은 직업이 뭐냐면 사자 들어가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의사, 변호사. 이런 데는 월급 많이 받죠. 전문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부 무지 잘하는 엘리트 소수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런 전문 지식 없는 사람은 식당 종업원 이렇게 몸으로 때우는 서비스업에는 급여가 무지 낮습니다. 제조업에 비해서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 그 격차가 극심한 게 전 세계 공통이거든요. 근데 이미 우리나라는 국민의 70%가 서비스업에 종사합니다. 전 세계에서 학력 간 소득 격차 일어나는 거의 70%가 바로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빈부격차가 확대됐던 게 사실은 어느 정권 차이가 아니라 92년부터 확대가 됩니다, 이렇게.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때 중국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저임금 받고 있던 봉제, 신발, 이게 다 중국으로 가버렸어요. 단 5년 사이에 40%의 고용이 줄고 이분들이 거기서 봉제 공장에서, 신발 공장에서, 와이셔츠 공장에서, 가발 공장에서 쫓겨난 분들이 식당으로 간 겁니다. 그게 자영업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빈부격차 확대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제 조선업 망하고 있고 타이어 망하고 있고 자동차 망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LG 디스플레이 망하고 있고. 왜? 이 중국의 자본력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동집약적 산업이 망했다가 자본집약 산업이 지금 중국한테 우리가 도전을 받고 있는데 전 세계에는 값싼 노동력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인도하고 중국이 들어오는 바람에 이걸 하버드 경제학자가 더 그레이트 더블링이라고 합니다. 5년 사이에 전 세계 저임금 노동자가 2배로 늘어났다. 이런 겁니다. 그런 사례가 있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500인 이상을 고용하던 제조업 사업 숫자가 1987년에 746개였는데 지금 300개로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인구 구성이 급격히 변하고 있거든요. 다 대학 보내고 났더니 좋은 일자리 없죠. 이게 늘어난 이유 중에 2013년에 장년들의 은퇴 나이를 55세, 58세에서 60세를 한꺼번에 올려놨습니다. 근데 나가는 사람은 베이비 부머라서 사람이 많고 들어가는 젊은 층은 작은데 출구를 막아놓으니까 들어가지 못하는 게 그런 바보 같은 짓을 국회가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경제 참여가 계속 늘고 있거든요. 남자들이 볼 때는 무지무지하게 더 경쟁적인 시장이 된 겁니다. 이거 좋은 거죠. 여성들이 경제 참여 많이 하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자살률인데요. 이게 다른 나이에 54세까지는 OECD하고 똑같아요. 직장에서 쫓겨나서부터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75세 이상의 할아버지들이 할머니의 2배 반 이상 자살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한 집에 3대가 살다가 새 집으로 분화돼서 그렇습니다. 1980년에 5인 이상의 가족이 전체 가구의 반이었는데요. 지금은 8%밖에 없고요. 1인 가구가 25%입니다. 그리고 1, 2인이 다 노령 가구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교육 격차가 우리나라 큽니다. 남녀의 교육 격차가 큰 나라예요. 장년층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영업하고 이런 분들은 월급을 조금 주는 이유가 대기업이 착취를 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은 교육 격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대기업 노조가 양보하면 우리나라에서 다 잘 살 수 있느냐? 대기업의 정규직은 전체 고용의 7%밖에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는 월급을 다 양보해가지고 나머지 93%에 나눠주면요. 줄 사람은 조금인데 받을 사람이 워낙 많아서요. 여러분 보통 임금의 4%가 늘어납니다. 아무 도움 안 되죠. 예. 이재용 부회장의 15조 재산을요, 5천만 원한테 나눠주면 한 번에 20만 원 나눠주고 끝입니다. 우리 인생 하나도 안 바뀝니다.
이게 대수의 문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대기업이 양보하고 대기업의 강성노조가 양보하면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분배 문제로 안 됩니다. 대기업의 종사자가 많아져야 되는 거지 거길 끌어내려서 이쪽에 주는 돈은 턱없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턱없는 그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국회 가서 이거 올려주면 큰일 났다 그랬더니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가 꼴랑 180만 원, 60만 원 주는 걸 가지고 그러냐고 그랬을 때 제가 속으로 이래서 대한민국이 망하는구나 그랬습니다. 우리 소득이에요. 1인당 국민소득이 명목소득으로 27,000불인데 거기에는 그 주식 투자한 거, 월세 받은 거 다 포함한 거예요. 사업소득. 근로소득은 그거의 67%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근로소득 중에는 우리가 모르는 소득이 있어요. 국민연금 들어주고 이런 것도 다 월급에서 근로소득입니다. 나중에 받는 거죠. 그래서 실제 집에 가져가는 건 그거의 또 70%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요. 우리나라의 평균 기대할 수 있는 소득은 210만 원입니다. 그러면 180만 원은 210만 원에서 크게 벗어난 돈이 아니죠. 그런데 대졸 신입사원들한테 너 얼마 줘야 좋은 직장에 물어보면 적어도 초임을 5천만 원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경제력은 2천만 원 줄 수 있는 게 평균적인 경제력입니다. 이거에서 어마어마한 착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아까 이제 공공부문 일자리가 우리가 적다. 여기 보시면 전체 근로자의 일본이 5%고 우리가 7%가 공공부문인데 유럽 국가는 전체 일자리의 30%가 공공부문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무려 5배의 공무원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자리위원회라는 데 가가지고 당신들 저 통계가 어떻게 잡히는지 아냐. 그러면 우리가 5분의 1 인력을 써가지고도 유럽하고 같은 공공 서비스를 하면 유럽이 우리한테 와서 벤치마킹을 해야지. 어떻게 우리가 유럽을 따라가냐. 같은 일을 하는데 5배 인력을 많이 쓴다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전부 슈퍼맨들이 공무원 하냐. 우리나라 시청이 미국보다 더 느리고 게으르고 그러냐. 아니거든요. 이게 엉터리인 게 유럽은 사회주의여가지고 의료하고 교육이 다 공무원이에요. 영국에도 의사 간호사의 8%만이 민간입니다. 92%가. 그리고 사립학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 집어넣으면 우리나라 그냥 평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그렇고요. 그 공무원 늘려가지고 문제 해결하려다가 포기한 나라가 스웨덴입니다. 왜? 공공부문 일자리 주면요. 좋은 인력이 공무원으로 가려고 취업 준비생으로 뛰쳐나옵니다. 우리 청년 실업이 늘어나는 이유가 그겁니다. 공무원 되려고. 공무원 되면 좋잖아요. 경쟁도 안 하고. 그러면 우수인재가 빠지면 민간이 우수인재를 못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지죠. 그래서 공무원 하나 늘리면 민간부문의 일자리가 1.5개 파괴된다는 건 실증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나라 망하는 길입니다. 노동시간 OECD 국가 중에 2위라고 노동 엄청 많이 하는 거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노동시간은 OECD의 40% 일을 더 하는데 생산성은 우리가 OECD 평균의 50% 뒤져 있습니다. 왜 일을 길게 해요? 1시간에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동시간은요, 노동 생산성하고 비례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나라의 노동 생산성인데요. 여기 이탈리, 스페인, 영국이고 우리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노동 생산성이 낮으니까 일을 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간 노동시간이고 이게 1인당 국민소득이면 한국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추세선에서 그렇게 벗어나 있지 않아요. 크게 벗어난 나라가 사실은 홍콩하고 싱가포르입니다. 소득이 높은데 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훨씬 부자죠. 예. 그리고 이게 노동 생산성하고 그 1시간의 노동 생산성하고 근로시간, 연간 근로시간하면 우리나라 여기인데요. 대만은 여기 있고 미국은 여기 있고 노르웨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이 일을 많이 하는 거죠. 우리가 일을 많이 하는 거야. 아니죠. 생산성으로 기준으로 하면. 그리고 우리가 노동시간을 얼마나 줄였는지 아세요? 이 1968년에는 1년에 3,200시간 일하던 나라입니다. 그거를 지금 2,000시간으로 낮춰놓은 겁니다. 이게 생산성 올라간 거고 노동시간 줄어든 겁니다. 우리나라
추세보다 빠르게 줄여주고 있는 나라입니다. 정상적인 트랙에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점점 더 추세선에 가까이 가고 있고, 자, 이게 유럽 국가들인데요. 1870년에는 일주일에 70시간 일을 했습니다. 이거 3,000시간 넘는 거예요. 지금 2000년에 40시간 일합니다. 우리가 39시간 일하거든요. 유럽하고 18년 차이가 있는 거는 유럽만큼 우리가 그만큼 생산성이 뒤져서 그런 겁니다. 이거를 생산성 차이는 따지지 않고 절대 시간으로 일하는 시간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생산성이 줄고 있는데 적은 시간이라면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노동은요, 월급 받는 것만 노동은 아닙니다. 가사노동도 노동입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세상에 있냐면요, 집에 가전제품이 많아지면 가사노동 시간이 주간 노동 시간이요, 1900년에 일주일에 60시간 일하던 걸 요새 14시간 일합니다. 그 중에서도요, 우리나라가요, 이게 돈 받는 시간이고 우회가 돈 안 받는 가사노동 시간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사노동 시간이 제일 적은 나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전부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집 관리하는데, 그리고 전부 학원 보내기 때문에 애들한테 쓰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전화만 하면 집으로 다 배달하기 때문에 요리하는 시간도 적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여성이 다 하고 남성이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여기 한국인데요. 이게 여성인데 다른 나라보다 여성도 적고요. 남성은 뭐 월등히 안 하니까 남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이 남성 여성 비해서 일본하고 우리가 여성들이 가사노동을 압도적으로 많이 하는 건 맞는데, 가사노동의 절대 시간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적습니다. 근데 돈 받는 회사에서 노동하고 돈 안 받고 집에서 하는 가사노동하고 어느 게 많아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기회는 균등하고 절차는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 첫 번째, 자유시장주의자들이 속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기회의 균등이라는 말입니다. 기회는 자유롭게 해주면 자기가 맞는 선택을 하는 거지 균등한 기회는 없습니다. 제가 박인비하고 똑같은 기회를 갖고 골프에 뛰면 제가 바보죠. 제가 이효리하고 똑같이 춤추며 노래하겠다고 나서면 바보죠. 절대 균등하지 않습니다. 왜?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회의 균등이라고 얘기하는 때부터 자유는 없어지는 겁니다. 시장은 없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기회를 공평하게 줬으면 결과는 정의로운지 아닌지 따지면 안 됩니다. 자기가 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지, 절차가 공정했는데 왜 결과를 사후적으로 보정하려고 그러죠? 이게 다 국가가 내 인생 노예로 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나라에서 기회는 균등하지도 않았고 절차는 공정하지 않았고 결과는 정의롭지 않다고 한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적폐라는 겁니다. 시장이 적폐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국가가 시장보다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유를 줄이고 국가주의가 도용합니다. 그래서 이건 맞지 않고요. 이런 나라들을 따라 하려고 그렇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북구 유럽형 사회주의도 아니고 남미형 사회주의를 하는 거죠. 국가가 힘이 커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를 내걸지 않은 사회주의자들이다. 역대 우리나라 정부 중에서 이렇게 이념 편향적이고 사회주의적인 정부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요, 정의를 주장했어도 실용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FTA도 했고, 제주도에 강정마을고 군항도 했고, 이라크 파병도 했습니다. 근데 이번 정부는요, 하나도 시장의 자유를 확대하는 정책은 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힘을 늘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진 건 없어요. 대기업한테는 경영권을 위협합니다. 갑을 프레임워크로 갑질이라고 그럽니다. 사드 보고 있죠. 노사는 계속 인건비 올려달라고 그러고 있죠. 다수의 산업은 구조조정입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안 일어나죠. 중소기업 자영업은 대기업 구조조정되면 하청업체들을 휘저거리죠. 노사관계 불량하죠. 임금 많이 올라가니까 고용 줄여야 되죠. 일반 서민들은 갑자기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좋다고 했는데 짜장면 물값부터 올라가죠. 콜라값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면 실질임금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멈춰져서 이상한 일. OECD가 복지 늘려라고 그랬다 그 얘기만 하고 뒤에 가서 규제 없으라는 얘기 했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OECD는 끊임없이 우리나라가 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를 완화해라, 강화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집에서 실업자의 보호를 강화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거 IMF도 우리나라한테 뭐라 그러냐면 플렉스큐레이터입니다. 정규직의 보호를 약화시키고 비정규직의 실업자의 보호를 강화하라고 그런 겁니다. 왜 약화라고 그러냐면요. 구조적인 게 뭐냐면 회사 망하기에 선제적으로 정리해고를 해야 다 망하지 않죠. 살려놓으면 다시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요, 다 망할 때만 해고를 할 수가 있어요. 주의를 안 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부가 한 거는 이런 국제기구가 한 거에 정반대를 했고요. 시장 개입을 하고 있고 계속 사회적 경제 육성하겠다, 토지 공개념 확대하겠다,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하겠다, 뭐 경제 균주화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걸 해야 된다라고 넣겠다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무산됐지만 대통령의 개헌안에 보면 노동자를 직접 고용을 해야 된다. 하청업체 쓰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헌법에 넣겠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해고를 못하게 한다는 것도 헌법적 권리라고 넣게 돼 있고, 동일 노동, 동일화도 넣고, 좋은 소리는 다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좋은 소리가 거꾸로 우리를 다 죽이는 거죠. 예. 전 세계가 평등보다는 효율, 국가에서보다는 이 시장의 자유를 확대하는 쪽으로 개했어서, 이거는 진보주의가 세상이 사회주의적이고 국가주의로부터 신자유주의 쪽으로 다 움직이다고 개탄하면서 만든 그래프입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근데 세상에 경제학에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점심 교회에서 주셨죠? 그거 평소에 헌금을 잘 내셔서 된 겁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거고요.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를 의도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각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게 제일 좋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정부가 할 일은요, 경제 정책을 써서 뭐를 극대화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사실은 거꾸로입니다. 어떤 정책이 경제에 주는 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이야가 기준이 돼야 되는데 자꾸 극대화하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좋은 의도 이런 거 있습니다. 청년들 어려우니까 휴게소나 뭐 공공 부분에다가 임대료 반값에다가 청년 주겠다. 그럼 옆에 임대료 다 내고 하는 다른 자영업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초적으로 불공정한 경쟁이죠. 그러면 좀비 기업은 살고 노력한 기업이 망하는 거죠. 이게 누구한테 특혜를 준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한테 불이익을 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좋은 의도가 나쁜 결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제가 시간을 넘겨서 죄송하고요. 우울한 얘기로 주일날 오후를 여러분 시간을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종교개혁을 하고 재산권이 시민 헌정이 됐던 게 뭐냐면, 내 집이 하나님의 왕국이자 성처럼 된 거예요. 성주처럼 됩니다. 내 집 안에서는 이제 성주가 와서, 기사가 와서 함부로 나를 잡아가지도 못하고 내 자산을 뺏어가지도 못하고 들판의 곡식을 뺏어가지도 않는다. 그 경제적 자유라는 게 바로 모든 자유의 기본이 됐고, 여러분의 그 가정이 정말 자유로운 나만의 왕국을 만들어준 것이 그 정교개혁 이후에 가져온 변화입니다. 그게 경제적 자유고 재산권의 보호입니다. 그게 흩어지면 우리는 다시 노예의 길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의 식민처럼 되는 거죠. 우리 국가 전부 자유로운 나라, 우리가 행복한 나라가 되는데 여러분 뜻을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